한양거리에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23 청년 김태수는 인력거 손잡이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였지만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신세가 된 지 오래였죠. 태수의 아버지는 예전에 진사였습니다만 탐관오리들의 모함으로 관직을 잃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일찍 세상을 뜨셨고 아버지마저 술로 세월을 보내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태수에게 남은 건 낡은 인력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날도 태수는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비단옷을 차려입은 젊은 양반이 나타났어요. 나이는 태수와 비슷해 보였는데 얼굴이 묘하게도 태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젊은 양반이 인력거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기억해 두어라. 저 담장 끝이 보이지 않는 기와집을. 태수는 양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높고 웅장한 기와지붕이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분명 대단한 권문세가의 집이었죠. 양반의 지시에 따라 태수는 인력거를 끌고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강물이 출렁이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양반은 인력거에서 내려 강물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품에서 은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아라. 은전 열량이 넘을 거다.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전 열량이면 보통 사람이 몇 달은 넉넉히 살 수 있는 큰 돈이었거든요. 도련님, 이런 큰 돈을 왜 제게? 양반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조건이 있다. 내 옷과 내 옷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내 신발도 가져가거라. 태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양반의 비단옷과 자신의 누더기 같은 옷을 바꿔 입으라니요. 하지만 은전의 무게가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양반은 태수의 낡은 옷을 입고 나서 한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연꽃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정두식은 죽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태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양반이 갑자기 돌아서며 태수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눈 뜨면 이 세상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 기와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라. 모든 게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양반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태수는 혼자 남아서 비단옷을 입은 자신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고급 옷감의 촉감이 낯설었어요. 태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일까요? 그리고 그 기와집에는 정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벽이 되자 태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몸이니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었어요. 비단옷을 단정히 입고 양반이 알려준 그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문을 두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태수는 용기를 내어 대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곧이어 대문이 열리며 중년의 하인이 나타났어요. 하인은 태수를 보자마자 깊숙이 절을 했습니다. 도련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수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자신을 도련님이라고 부르다니요. 하인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당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연못과 정자, 꽃밭까지 갖춘 대저택이었어요. 다른 하인들도 태수를 보자마자 일제히 절을 했습니다. 모두가 태수를 당연히 이 집 도련님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태수가 대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곧바로 젊은 여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인은 태수가 지금껏 본 여인 중 가장 아름다웠어요. 하얀 피부에 까만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였고 입술은 붉은 꽃잎같이 고왔습니다. 여인이 태수에게 다가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도련님, 어젯밤 약속을 어찌 이리 늦게 지키십니까? 첩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세요. 태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와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걸까요? 그런데 여인은 태수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도련님께서 또 장난치시는군요. 어서 안방으로 가시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올려드릴게요. 여인이 태수의 손을 잡고 이끄는데 그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태수는 지금까지 이런 고운 여인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웠어요. 안방에 들어서니 화려한 비단 이불과 자수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 곳곳에는 비싼 도자기와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태수가 평생 꿈꿔온 부잣집 도련님의 방이었죠. 여인이 태수를 방석에 앉히고 직접 차를 우려주었어요. 은은한 꽃향기가 나는 고급 차였습니다. 태수가 차를 마시는 동안 여인은 옆에 앉아 태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도련님, 오늘따라 왠지 다른 사람 같으세요. 뭔가 더 의젓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태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여인은 곧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도련님은 여전히 저희 도련님이시죠. 그러면서 여인이 태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꽃향기 같은 여인의 체향이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태수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도련님, 어젯밤에 하시던 말씀 기억하시죠? 첫눈이 내리기 전에 저와. 여인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작아졌어요. 그러면서 여인의 손이 태수의 어깨에 살짝 올라왔습니다. 태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또 다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저도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첫 번째 여인이 약간 얼굴을 찌푸리며 일어났어요. 곧이어 문이 열리며 두 번째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 여인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몸매가 풍만했으며 눈빛이 매우 당당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태수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도련님,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도련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많이 걱정했어요. 태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또 일어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여인까지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 여인은 앞에 두 여인과는 또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건강미가 넘치는 활발한 인상에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깊게 패였어요. 나이도 가장 어려 보였고 순진한 느낌이었습니다. 도련님, 저도 어젯밤부터 계속 기다렸는데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세 번째 여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태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 여인은 이 집 본부인이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여인은 첩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수는 지금 한 집안에서 본부인과 두 명의 첩까지 모시고 사는 도련님 행세를 하고 있던 거예요. 본부인인 첫 번째 여인이 다른 두 여인을 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도련님께서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니 충분히 쉬시게 해드려요. 저녁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첩들이 아쉬워하며 방을 나갔고 본부인만 남았어요.
본부인이 태수에게 가까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어디 아프신 건 아니시죠? 오늘따라 뭔가 어색해 보이세요. 태수는 식은땀이 났어요.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본부인은 태수의 이마에 손을 대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열은 없으시네요. 그럼 그냥 피곤하신 거겠죠. 제가 마사지라도 해드릴까요? 본부인의 손길이 태수의 어깨와 등을 부드럽게 주물렀어요. 태수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평생 여인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련님, 좀 나아지셨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은 평소와 다르세요. 더 진중해 보이시고 뭔가 더 매력적이에요. 본부인의 말에 태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본부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본부인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미소 지었어요. 도련님, 이렇게 적극적이신 모습도 처음이네요. 좋아요. 그날 오후는 꿈 같았습니다. 태수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부귀영화를 맛봤어요. 맛있는 음식, 비단 옷, 그리고 3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관심까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녁이 되자 3 여인이 모두 모여서 태수와 함께 식사했어요. 각자 태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이런 상황이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식사 후에 본부인이 태수에게 말했어요. 도련님, 내일은 아버님께서 중요한 손님들을 모신다고 하시네요. 도련님께서도 참석하셔야 할 것 같아요.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라니요. 그러면 이 집 주인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과연 그 앞에서도 정두식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태수는 호화로운 침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이불과 베개의 촉감이 여전히 낯설었어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태수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인력거를 끌며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자신이 이제는 큰 저택의 도련님이 되어 3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다니요.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첫 번째 여인, 즉 본부인이 하얀 속옷 차림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련님, 잠이 안 오세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본부인이 태수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체온이 태수에게 전해졌습니다. 도련님, 오늘 하루 종일 뭔가 다르셨어요. 평소보다 더 신중하시고 더 다정하셨죠. 저는 이런 도련님이 더 좋아요. 본부인의 손이 태수의 가슴에 살며시 올려졌어요. 태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본부인은 태수의 당황하는 모습을 오히려 사랑스러워했어요. 도련님,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저희 사이인데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또 열렸어요. 이번에는 둘째 첩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본부인을 보자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먼저 와 계셨네요. 저도 도련님이 걱정되어서요. 둘째 첩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질투심이 섞여 있었어요. 본부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도련님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태수는 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두 여인이 자신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셋째 첩까지 나타났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3 여인이 모두 태수의 방에 모여든 거였습니다. 도련님, 저희가 모두 여기 있으니
더 이상 외로우시지 않죠? 셋째 첩이 순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다른 여인들을 의식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세 여인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각자 다른 매력으로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인은 성숙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말과 행동에서 품격이 느껴졌고 태수를 대하는 방식도 부드럽고 세심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어깨에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본부인의 손길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태수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둘째 첩은 본부인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더 직설적이고 당당했으며 자신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둘째 첩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노랫소리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셋째 첩은 가장 순수하고 발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수를 보는 눈빛이 정말 순진무구했고 모든 행동에서 사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을 위해 시를 지어봤어요. 들어보실래요? 셋째 첩이 부끄러워하며 자신이 지은 시를 낭송했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시였습니다. 태수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평생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아 본 적 없던 자신이 이제는 세 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진짜 정두식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집 주인인 아버지를 만나면 정체가 들통나지 않을까요? 세 여인은 태수 주위에 둘러앉아 각자의 방식으로 태수를 위해 주었어요. 본부인은 따뜻한 차를 우려주고 둘째 첩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셋째 첩은 과일을 깎아서 먹여주었습니다. 도련님, 오늘따라 정말 다르세요. 뭔가 더 진실해 보이시고 더 따뜻해 보여요. 본부인의 말에 다른 두 첩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도련님. 평소보다 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정말요, 도련님. 저는 이런 도련님이 너무 좋아요. 태수는 이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정두식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자신은 이 여인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세 여인과 함께 보낸 시간은 태수에게 있어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어요. 새벽이 되자 세 여인은 태수에게 한 명을 고르라고 하고 본부인을 고르자 두 여인은 아쉬워하며 각자 방으로 갔다. 태수는 본부인과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었다. 본부인은 무언가 너무 생소함을 느끼게 되는데 크기도 커서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밤새 쉴 틈을 주지 않아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태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행복한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과연 이 모든 걸 지킬 수 있을까? 아침이 밝아오면서 태수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여인들을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설사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다 해도 이 여인들만큼은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아직 몰랐어요. 이 집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과 자신이 곧 직면하게 될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세 여인이 정성껏 차려준 아침 식사를 먹고 있었습니다. 흰쌀밥과 각종 반찬들,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까지. 평생 이런 푸짐한 식사를 해본 적이 없던 태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본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오늘 오후에 아버님께서 중요한 손님들을 모신다고 하셨어요.
도련님께서도 함께 자리에 참석하시라고 하시던데요. 태수는 수저를 든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이 집 주인을 만나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였죠. 과연 자신이 정두식 행세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둘째 첩이 태수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도련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약간 긴장이 되네요. 태수가 대답했는데 실제로 긴장이 많이 됐어요. 이 집 주인 앞에서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셋째 첩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도련님은 걱정 마세요. 아버님께서 도련님을 얼마나 아끼시는데요.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오후가 되자 정말로 중요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화려한 가마가 들어서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이 50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 비싼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돈 냄새가 났어요. 분명 큰 상인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0살 정도의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서 있었어요. 하인이 태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대감님께서 사랑채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태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채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위험 있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이 집 주인인 좌의정 정두승 대감이었어요. 정두승 대감은 태수를 보자마자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시가 어서 와라. 중요한 분을 소개해드리겠다. 태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정두승 대감은 자신을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분은 조선 최고의 거상이신 최지일 단주시다. 그리고 이분은 단주님의 따님이시고 최지일 단주는 태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의 딸은 태수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에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느껴졌어요. 정두승 대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두시가 최 단주님과는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함께 하게 될 거다. 그러니 잘 지내도록 해라. 네, 아버님. 태수가 대답했는데 다행히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최지일 단주가 태수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정말 두식 도련님과 많이 닮으셨군요. 특히 눈빛이 똑같아요.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최 단주가 진짜 정두식을 안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최 단주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최 단주의 딸이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두식 오빠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태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명 이 여인은 진짜 정두식과 아는 사이인 것 같았거든요. 잘 지냈어요. 태수가 애매하게 대답하자 최 단주의 딸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오빠는 여전히 말이 없으시네요. 예전과 똑같아요. 정두승 대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식이가 원래 과묵한 성격이거든요. 최 단주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네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태수는 대화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최지일 단주와 정두승 대감이 나누는 대화 중간중간에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말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최 단주의 딸은 계속 태수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정두승 대감이 말했습니다. 두시가 너는 먼저 들어가 있거라. 최 단주님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네, 아버님. 태수가 일어서려는데 최 단주의 딸이 말했어요. 두식 오빠, 저도 함께 나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지 뭐. 정두승 대감이 허락하자 최 단주의 딸이
태수와 함께 사랑채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녀가 태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걱정 많이 했어요. 태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최단주의 딸이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어요. 오빠, 농담하시는 거죠? 한강에서 있었던 일 말이에요. 태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강에서 있었던 일이라니요. 혹시 진짜 정두식이 한강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기억이 좀 흐릿해서요. 최단주의 딸이 걱정스럽게 태수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태수는 눈을 감았어요. 가까이 오자 여인의 향기가 훅 들어와 참기 힘들었거든요. 오빠, 혹시 어디 다치신 건 아니에요? 아니면 충격이 너무 커서 기억을 잃으신 건가요? 태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기억상실 핑계를 대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지일 단주 일행이 돌아간 후 태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그 일에 휘말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정두식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한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수는 점점 더 큰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태수는 점점 이 집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새 여인들은 여전히 태수를 정두식으로 알고 극진히 대해주었고 정두승 대감도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처럼 자상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계속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때때로 수상한 사람들과 은밀히 만나는 것을 봤고 집안 곳곳에서 알 수 없는 물건들이 오가는 것도 목격했어요. 어느 날 밤 태수는 우연히 정두승 대감의 서재에서 나오는 불빛을 봤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봤어요. 창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 정두승 대감과 최지일, 단주가 책상에 둘러앉아 뭔가 진지하게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큰 종이가 펼쳐져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한양의 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는 여러 곳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정두승 대감이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각 지역의 협력자들도 모두 확보했고요. 최지일 단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두식 도련님은 이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정두승 대감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말할 생각이에요. 그때 최지일 단주의 딸이 나타났어요. 그녀가 아버지에게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궁중의 협력자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다음 달 보름까지는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정두승 대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 보름이라고요. 예정보다 빨라졌군요. 최지일 단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더 서둘러야겠습니다. 각 지역에 연락을 보내서 준비를 앞당기라고 해야겠어요. 태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 뭔가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최지일 단주의 딸이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정말 두식 오빠를 믿어도 될까요?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의심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두승 대감이 말했습니다. 두식이는 내 아들입니다. 절대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지일 단주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일이 들통나면 우리 모두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태수는 이 말을 듣고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목숨이 위험하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최지일 단주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 안에서 반짝이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것들을 각 지역 협력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약속의 표시입니다. 정두승 대감이 주머니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보내겠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최지일 단주의 딸이 갑자기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태수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 들켰을까요? 뭔가 있었나요? 정두승 대감이 물었지만 최지일 단주의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바람 소리인 것 같아요. 태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태수는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방금 들은 대화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각 지역의 협력자, 궁중의 협력자, 그리고 목숨이 위험하다는 말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정두승 대감과 최지일 단주가 계획하고 있는 일은 분명 역모였습니다. 태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역모에 연루되어 있다니요. 설사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정두식의 신분으로 있는 이상 연루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진짜 정두식이 이 역모 계획을 알고 도망친 건 아닐까요? 그리고 자신을 대신 내세우려고 옷을 바꿔 입게 한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자신은 완전히 희생양이 된 거였어요. 역모가 발각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태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없었고요. 다음 날 아침 본부인이 태수의 안색을 보고 걱정했어요. 도련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잠을 못 주무셨나요? 태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잠이 안 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착한 여인들에게 미안했어요. 자신 때문에 이 여인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태수는 정두승 대감에게 불려갔어요. 서재에 들어서니 대감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시가 앉아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걸까요? 아버님, 무슨 일이신지요? 정두승 대감이 태수를 자세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시가, 너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알아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말이다. 태수는 식은땀이 났어요. 드디어 역모에 대해 직접 얘기하려는 건가요? 정두승 대감이 태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시가, 이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탐관오리들은 횡포를 부리고 있어. 태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백성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두승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 나서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려는 거다.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역시 역모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군요. 아버님, 그 말씀은. 정두승 대감이 손을 들어 태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두시가, 너무 놀라지 마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썩어 빠진 조정을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거야. 태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역모라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두승 대감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지일 단주와 함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다.
각 지역에 우리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고 궁중에도 협력자가 있어. 태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큰 규모의 역모였군요. 아버님, 그런 일이 발각되면 정두승 대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발각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했어. 그리고 두시가 너는 이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태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다니요. 제가요? 그렇다. 내가 궁중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최종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태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절하자니 의심받을 것 같고 받아들이자니 정말 역적이 되는 거였어요. 아버님, 제가 과연 그런 중요한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정두승 대감이 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두시가, 너는 내 아들이다.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태수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역모에 가담하자니 양심에 어긋나고 거절하자니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더군다나 새 여인들까지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 일이 발각되면 이 여인들도 함께 위험해질 텐데요. 다음 날 최지일 단주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딸과 함께 왔는데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최지일 단주가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두식 도련님,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준비는 모두 끝났고 실행만 남았어요.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일 단주의 딸이 태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정말 괜찮으세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해 보이는데요.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역시 의심받고 있었나 봅니다. 괜찮아요. 그냥 긴장이 좀 되네요. 최지일 단주의 딸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답지 않네요. 예전에는 이런 일에도 전혀 긴장하지 않으셨는데. 태수는 식은땀이 났어요. 진짜 정두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위험한 일에도 긴장하지 않을 만큼 담이 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날 오후 정두승 대감이 태수를 다시 불렀어요. 서재에 들어가니 커다란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여러 가지 문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시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겠다. 정두승 대감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각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날 계획, 궁중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태수가 해야 할 일까지. 내가 궁중에 들어가면 이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곳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태수는 그 계획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치밀하고 광범위한 역모 계획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나라 전체가 뒤바뀔 정도였어요. 아버님, 이 일이 성공하면 정두승 대감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는 정의로운 세상 말이야. 하지만 태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욕심 때문일까요? 그날 저녁 태수는 혼자 마당을 거닐고 있었어요. 달빛이 연못에 비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그때 본부인이 나타났어요. 도련님, 여기 계셨네요. 찾고 있었어요. 본부인이 태수 옆에 서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태수는 이 착한 여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본부인이 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도련님, 저는 도련님을 믿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도련님 편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태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 여인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날 밤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영모를 막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이 여인들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이에요. 며칠 후 영모의 실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 후인 추석 연휴 때였어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일을 저지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고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태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아에 가서 이 모든 일을 신고하기로 한 거예요. 비록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말로만 해서는 누가 믿어줄까요? 태수는 정두승 대감의 서재에 있는 문서들을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밤중에 태수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어요. 다행히 모든 사람들이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재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문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모 계획서, 협력자 명단, 자금 조달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다 있었어요. 태수는 중요한 문서들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냐? 태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정두승 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버님. 태수는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에는 문서들을 들고 있었거든요. 정두승 대감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두시가 내가 뭘 하려는지 알겠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태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정두승 대감의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두승 대감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이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 태수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두승 대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지일 단주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좌의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거지. 그럼 아버님도 이 일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하지만 이제 와서 빠져나가기는 힘들어. 최단주는 내 약점을 모두 알고 있거든. 태수는 이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어요. 정두승 대감도 영모를 원하지 않는다면 함께 이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그럼 함께 이 일을 막아봐요. 관아에 신고해서 최단주를 잡으면 돼요. 정두승 대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 그리고 증거도 모두 최단주가 가지고 있고. 태수는 자신이 가져온 문서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 문서들이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정두승 대감이 문서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 제가 몰래 가져온 거예요. 이걸로 최단주의 음모를 폭로할 수 있을 거예요. 정두승 대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다. 함께 해보자. 하지만 위험할 거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새벽 태수와 정두승 대감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관아로 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최지일 단주와 그의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 대감님,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최지일 단주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분명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정두승 대감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책 좀 하려고요. 최지일 단주의 딸이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두식 오빠도 함께 나가시나 보네요. 그런데 오빠 손에 든 게 뭐예요? 태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서를 들고 있는 게 들켰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최지일 단주가 의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보여주시죠. 태수는 어쩔 수 없이 문서를 보여줬어요. 최지일 단주가 문서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런, 배신하려고 했군요. 최지일 단주가 신호를 보내자 숨어있던 부하들이 나타났어요. 태수와 정두승 대감은 순식간에 포위됐습니다. 정 대감님 실망이에요. 이제 와서 배신하시다니. 최지일 단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군요.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서 진실을 알려야 했거든요. 최지일 단주의 부하들이 태수와 정두승 대감을 둘러쌌을 때 갑자기 관군들이 나타났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관군을 불러온 걸까요? 그때 관군 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바로 본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태수에게 달려와 말했어요. 도련님 괜찮으세요? 제가 관아에 신고했어요. 태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본부인이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았을까요? 본부인이 설명했어요. 도련님께서 며칠 전부터 이상하셨어요. 그래서 몰래 지켜보다가 아버님과 최단주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그랬었군요. 본부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관군의 대장이 최지일 단주에게 말했습니다. 최지일 영모 혐의로 체포한다. 최지일 단주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무슨 영모 말이에요? 증거라도 있단 말입니까? 태수가 앞으로 나서며 문서들을 내밀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관군 대장이 문서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한 증거군요. 모두 체포하시오. 최지일 단주와 그의 딸, 그리고 부하들이 모두 잡혀갔어요. 하지만 정두승 대감은 어떻게 될까요? 관군 대장이 정두승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정 대감님께서는 마지막에 협조해 주셨으니 관대한 처분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행이었어요. 정두승 대감은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공식적인 신문이 열렸어요. 태수도 증인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관찰사 앞에서 태수는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자신이 김태수라는 인력 거꾼이고 우연히 정두식과 옷을 바꿔 입게 되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모 계획을 알게 된 과정까지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관찰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가 정두식이 아니라는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김태수입니다. 관찰사가 정두승 대감을 바라봤어요. 정 대감님, 이 말이 사실입니까? 정두승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럼 진짜 정두식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도망간 것 같습니다. 영모에 가담하기 싫어서 말이에요. 관찰사가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자네는 거짓 신분을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영모를 막아냈다. 이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일이야. 그 후 재판이 열렸어요. 백성들이 모인 대청마루에서 최지일 단주와 그의 일당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최지일 단주는 유배형을, 그의 딸은 재산 몰수형을 받았어요. 다른 협력자들도 각각 적절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두승 대감은 관직에서 물러나지만 다른 처벌은 없었어요. 마지막에 협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특별히 상을 받았어요. 나라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태수는 정두승 대감의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본부인과 두 첩들이 태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태수가 새 여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정두식이 아닙니다. 김태수라는 인력 거꾼이에요. 세 여인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본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며칠 전부터 느끼고 있었거든요.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둘째 첩이 말했어요. 도련님, 아니 태수님이 진짜 정두식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에요. 더 따뜻하고 더 진실하세요. 셋째 첩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태수님의 마음이 더 소중하거든요. 태수는 감동했어요. 이 여인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있었군요. 하지만 태수는 결심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야 해요.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본부인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정말 가셔야 하나요? 저희와 함께 계시면 안 될까요? 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제 자리가 있어요.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며칠 후 태수는 정두승 대감의 저택을 떠났어요. 새 여인들과 정두승 대감이 아쉬워하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태수는 다시 인력 거꾼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태수를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인력거를 타는 사람들이 태수에게 말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김태수 씨군요. 큰 역모를 막아내신 분이시잖아요. 태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수의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태수의 인력거를 타려고 했어요. 덕분에 생활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몇 달 후 태수에게 관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관찰사가 태수를 관리로 청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게 좋습니다. 관리가 되면 백성들과 멀어질 것 같아요. 그 후로도 태수는 계속 인력거를 끌며 살았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고 떳떳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인력거를 끌고 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을 봤어요. 본부인과 두 첩들이었습니다. 태수님, 본부인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어떻게 여기에? 저희가 태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동안 보고 싶었거든요. 세 여인은 각각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태수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님, 저희와 함께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태수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차를 마시며 본부인이 말했어요. 태수님께서 선택하신 삶이 정말 멋져요. 저희도 태수님을 보며 많이 배웠어요. 태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해가 저물 무렵 태수는 인력거를 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태수는 생각했어요. 허울뿐인 양반 신분보다는 올곧은 마음 하나가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렇게 태수는 평범하지만 떳떳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태수 자신은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정두식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수는 상관없었어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력거꾼 김태수의 특별한 경험이 끝이 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무엇보다도 올바른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